시즌입니다. 자, 오늘 구평 잘 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당부를 드렸던 게 한 가지가 있죠. 원래 지금 시즌이면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감이 떨어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그 감 좀 찾으셨나요? 어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과학이 어땠는지 지구과학 얘기 잠깐 하고 조금 있다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사실 이번 구평의 키워드는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6평하고 9평의 난이도가 간극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문제를 보고서 좀 당황을 했던 게 보니까 그냥 풀리는 거야. 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좀 보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쉽게 느껴졌느냐?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구과학 트렌드는 해석이 중점이 되는데 이번 거는 자료 해석이 막 그렇게 꼬여 있거나 까다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좀 평이했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뭔가 함정이 있어. 막 그러고 생각을 하지. 이건 꼬여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본으로 풀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풀면 되는데 더 막 꼬고 이렇게 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문제 나온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점수가 아니죠. 지금의 점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수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을 겁니다. 지금 물음표. 아, 6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열심히 시험 문제만 풀었는데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어떤 선생님들도 사실 수능이 이렇게 나와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9평처럼 쉽게 나올 거야. 아니야. 6평처럼 너희들이 9평 가지고 마음을 놨다가 수능 가서 뒤통수를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확하게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능을 보고 저를 다시 안 보실 거잖아요. 제가 보고 싶어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를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9평하고 6평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건 없었어요. 뭐 대학 과정을 가던가 진짜 심한 내용을 알아야 되던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단지 차이가 뭐냐? 해석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딱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 자료가 조금 보던 것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처음 보는 게 나오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기본 개념은 다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암기로 개념을 다 하셨던 학생들은 이해를 하면서 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원래 좀 암기를 잘 못해서 원리를 많이 봤었어. 그런 학생들은 지금 해오시던 것처럼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수능에서는 6평하고 9평이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수능이 이렇게 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 너무 어려워서 과목별로 차등이 크면 안 되니까. 우리 지난 6평에서 대박 과목이 화투인가요? 대박이 있었죠. 그리고 지원도 만만치 않게 대박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보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에서 6평과 같은 그런 자료 생소한 것들이 킬러 문제로 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제가 9평이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태저감 지형하고 화성암 지형을 얼만큼 외워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봤더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구평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유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구과학 1의 성취 기준이 총 2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퇴적함정하고 화성함정이 없어요. 성취 기준에는. 그런데 기출문제 우리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교과과정하고 현재 교과과정이 다르니까. 작년에 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단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륨이 상당히 작아졌죠. 그래서 딱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정도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 지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암석들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해설 시작을 해볼 건데, 원래 저는 구평을 보고서는 제가 해설 영상 버전을 2개를 올리려고 했어요. 라이트 버전하고 그리고 조금 깊게 들어가는, 깊게보다 자세한 버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로만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문제 번호마다 링크 드리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딱딱 뽑아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퇴적암에 대해서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의 기원이 무엇이냐, 아니면 뭐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A부터 보자라고 하면은 A는 퇴적물이 뭐 식물하고 규조입니다. 퇴적암도 석탄 나와 있네요. 바로 뭐에 해당하죠? 이런 퇴적암을 우리는 생물하고 관련이 있는 거 유기적 퇴적암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B를 보니까 모래 여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이제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사암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입자 크기 2mm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요 퇴적물이 이제 바로 뭐에 해당하게 되죠? 네, 자갈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퇴적암을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네, 세설성 퇴적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적암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유기적 퇴적암과 세설성 퇴적암 말고 한 가지 더 뭐가 있게 되죠? 바로 화학적 퇴적암으로 이제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화학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죠? 중요하게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석회암하고 척트, 이 2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왜? 이 석회암과 척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화학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세설성 퇴적암이 아니죠. 세설성 퇴적암은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모래 정도가 퇴적된 사암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암염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렇죠.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염의 경우는 증발 잔류물들이 남아서 만들어지는 암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죠. 염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갈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생 유대 동안의 동물과의 수를 현재 동물과의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에 해당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각각 대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대멸종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B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시기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 시기가 언제가 되죠? 오르도비스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2차 대멸종이 나타나는 시기는 대봉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C로 가자라고 하면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름기 말에 있었던 대멸종.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멸종이 되겠죠. 자, 이때 페른기 말의 대멸종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되죠? 얘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됐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페른기 말의 대멸종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원인이 있게 되는데 무엇을 설명을 하게 되느냐? 그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4차 멸종으로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중생대 초반이죠. 트라이아스기 말에 4차 대멸종이 있고 그리고 D식이 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백악기 말에 있었던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찾아볼 건데요. 자, A시기 같은 경우는 고생대 초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캄보리아기 정도 이제는 해당을 하게 될 텐데 육상 동물이 출현을 하게 된 것은 어떤 것이죠? 생물들이 물에서 있다가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는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죠. 자외선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오존층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오존층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신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신룰 이야기 이후에 육상 식물과 동물 그래서 뭐 육상 식물이다라고 하면은 송염난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육상 동물이다라고 하면 전갈과 같은 것들이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상 동물이 출현을 한 시기 신룰 이야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바로 비이유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을 지금 보게 되면은 동물과의 멸종 비율, B시기와 C시기. 자, 이거는 뭐만 보셔도 돼요. 네, 그림만 보셔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B시기 같은 경우는 전체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반절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멸종이 된 거. 사실 이 그림도 볼 필요 없이 언제 고생대만 페름기. 그래서 C 시기가 가장 크고 B 시기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대가 끝난 D 시기에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는 것은 티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분광경과 강도를 기준으로 한 HR도고요. 그리고 각각 별들 이제 특징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는 별들을 보자라고 하면은 먼저 기억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이죠. 대부분 얘네들은 적색 거성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의 경우는 주계열. 그리고 디귿의 경우는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밀도가 커서 어둡게 보이는 백색 외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고 짝을 맞춰서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가부터 볼게요. 별이 일생대 부분을 이제는 보내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 정역각적 평형 상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어떤 단계죠? 주계열의 단계죠. 그래서 가는 니은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자, 다음 주계열 이후의 단계래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거성 단계인 기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종 진화 단계입니다. 이 별의 바깥층 물질이 우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심부는 남아서 더 수축을 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 기, D의 순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1기도 그리고 이 이후부터 관측을 했을 때 기온과 기압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보자라고 하면 온대저기압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전선이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되죠? 기온과 기압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가를 좀 먼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시 이후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이후인데 A 같은 경우는 뒤따라오는 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전선이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기온과 기압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시간 이후 21시 이후에 뭐가 지나오게 될 거냐? 한랭전선이 이 지역을 통과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랭전선이 통과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온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실선에 해당을 하는 것이 기온이 될 거고요. 기압의 경우는 높아지게 되죠. 이 점선에 해당을 하는 것이 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것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에서 A 상층부입니다. 지금 A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죠? 한랭전선의 후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주로 어떤 구름이 발달하게 되죠? 충은형이 아니라 저분형 구름이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기온과 기압이 변한다. 앞으로 전선이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B에서 관측한 자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입니다.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동안이죠. 그러면 이때 풍향의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걸 한랭전선 이제 통과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는 많이 이제는 풀 거냐면 한랭전선 통과 전에 바람 어떻게 불죠? 남서풍 불고요. 한랭전선 통과하면 북서풍이 분다. 시계 방향 이렇게 이제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쁘게 발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자라고 하면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위치로 봤을 때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동 계열이 바람이 이제 불 거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아마 이제 남서 계열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지 말라는 거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풍향 변화는 뭐로 알 수가 있죠? 저기압의 진행 방향과 위치 관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저기압이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죠. 온대 저기압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움직이는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풍향 변화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풍향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B의 위치를 봤을 때 진행하는 방향에 어디에 있게 되죠?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밖에 없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역 그리고 각각 표층 해수의 소음과 염분을 나타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는 해역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A 같은 경우는 주로 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냐면 황해로 접어들게 되는, 흘러 들어가게 되는 황해 난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동해안 BC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C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남쪽에 있죠.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에서 이제는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 동안 난류의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는 아이주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해주 해류의 지류가 되는 북한 한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온을 이제는 봤을 때 한류의 영향을 받는 B가 수온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TS2에 옮겨서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수온이 낮은 B가 니은 해당하게 될 거고, 기역에 해당을 하는 게 C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니은은 B에 해당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우리 이거는 뭐만 읽으면 돼요? 그대로 여기 있는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밀도도 심지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하고 C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1.023과 1.024 사이에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1.025 정도네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TS도 상에서 얘네들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밀도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C, B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수가 있겠죠. 니은 옳지 않은 것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면은 B와 C의 밀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의 원인이 뭐냐? 두 개를 봐봐요. 둘은 염분이 어땠죠?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고요. B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죠. 그래서 이때 밀도 차이가 나타나는 주 원인은 뭐가 된다? 그렇죠. 수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은 네, 기억밖에 없죠.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6번 문제를 주는 가보게 되면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됐을 때, 즉 절반이 됐을 때의 시간이 얼마가 되죠? 네, 7억 년이에요. 그래서 A의 이제는 반감기는 7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찾아봅시다. 역시 50%가 됐을 때 딱 중간에 놓여 있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0.5억, 5천만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7억과 0.5억이다 보니까 14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7억 년 전 만들어진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시기,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7억이니까 두 번의 반감기가 아니라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암석이, 이거 그냥 보고 틀린 학생도 있을걸? 4분의 1, 두 번 1억 이렇게 본 학생도 있을 텐데 문제 잘 보셔야 되죠. 자, B의 자원소의 양 그리고 B의 양이 4분의 1이 된대요. 얘네들이 1대 4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B가 있는 양이 전체 몇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20%가 남아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비율 그대로 찾아보자라고 하면 20%가 됐을 때 여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이 아니라 1학년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옳은 것은요. 네,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저는 보게 되면은 적도 부근에서의 대기 순환 모습, 워커 순환의 모습이 이제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워커 순환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에 걸쳐서 나타나는 순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나 라니냐는 실제 모양 자체를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라니냐 시기에 조금 더 강화되는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해역이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동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커 순환이 하나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보고 바로 판단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가와 나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둘이 갈라져 있는 이 나가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가가 평상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라니냐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역풍의 세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라니냐 시기는 어때요? 무역풍이 강해진 시기고요.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진 시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 자,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해수면의 단면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자라고 하면은 동쪽과 서쪽이 있을 때 동태평양에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해수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밑에서 이것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용승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동쪽과 서쪽, 이 태평양에서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클 때, 즉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승은 더더욱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라니냐 시기인 가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디귿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B 지점과 A 지점의 해면기압의 편차, 이것이 이제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죠? 네, 난방 진동 지수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에 이제 해당을 하는 것이 이제 다윈섬이죠. 그리고 이 B가 바로 타히티의 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난방 진동 지수 같은 경우는 타히티 섬에서의 해면 기압에다가 다윈의 해면 기압을 빼준 값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그림으로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가의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발달하고 있죠?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해면 기압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B가 A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때 B-A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때 A는 뭐하고 있어요? 하강기류 발달하고 B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의 해변 기압이 A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를 나타내게 되느냐? 음의 값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의 해면 기압의 차이, 이때 가가 나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죠. 8번으로 이제는 가게 되면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판단을 이제 해야 될 게, 해양 지각의 연령이 0이 되는 나이가 어린 부분이 바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해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뭐 해령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도 이렇게 해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디가 되죠?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의 경계가 되는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해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자라고 하면은,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봤을 때 나이가 많아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뿐만 아니라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쌓여있는 심해 퇴적물의 두께 또한 역시 어떻게 되죠? 더 두꺼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이제는 B를 봤을 때 퇴적물의 두께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A가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편의 평균 이동 속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동 속도는 결국에 시간하고 거리를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근 얘네들을 이제는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B가 속한 이 나스카판, 지금 여기는 색깔로 이제 볼까요? 대략 4천만 년 정도가 되는 녀석이 어디 정도로 이제 가 있냐면 이만큼을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서. 그 다음에 C가 속해 있는 건가요? 네, C가 속해 있는 거를 지금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속해 있는 판, 얘는 이만큼을 이동을 해요. 같은 4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B가 이동한 거리가 어떠죠?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을 보자라고 하면, C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아직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륙하고 바다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 판의 경계 되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의 판이죠. 그래서 이때 C 같은 경우는 판의 내부에 위치한 지점이고요. D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경우는 어디에서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D에서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에서의 단층 차량 영상, 지진파 토모그래피가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 지진파의 이 속도 편차를 보자라고 하면은 뭐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온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진파 같은 경우는 더 밀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죠?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속도 편차가 큰 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럼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네,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입을 하는 곳은 어떻게 되죠? 차
지각이 맨틀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어떠죠? 빨라져요. 그래서 이때 섭입대가 어떤 식으로 놓일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섭입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조금 희한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 뜨거운 부분, 속도 편차가 의미되는 부분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의미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뜨거운 게 있대.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A가 있는 이 영역에서도 다소 온도가 높은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산섬이 있는데 마그마 만들어지고 온도 높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요. 지금 보니까 기온 밑에 마그마가 있을 것 같아요.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죠. 화산활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열점이냐? 그리고 열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열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지금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뭐 뜨거운 플룸이 있고 이 하부에서부터 쭉 상승을 해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게 열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어디가 되죠? 바로 멘틀하고 웨액의 경계면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대략 지하에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죠? 지하 약 2,900km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상승을 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열점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마그마가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어때야 돼요? 다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산활동은 일어나는 곳은 맞기는 하지만 열점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화산활동이 열점하고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요? 네, 아니에요. 대부분이 판의 경계가 열점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게 많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거. 100%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A 지점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A 지점, 지금 온도가 높아요. 마그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만들어졌을까? 지금 얘네 형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섭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양판이 섭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해양판에서부터 뭐가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네,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물이 어디로 이제는 공급이 되게 되느냐? 바로 멘틀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멘틀에 이제는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융점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멘틀 물질 일부가 부분 용융이 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마그마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됐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어떤 애죠? 염기성암을 만들고요. 그리고 고철질입니다. 즉 SiO2 함량이 적어요. 52% 미만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죠. 그래서 이 옳은 것도 될 거고요. 그리고 B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섭입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하고 디귿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느 해 태평양에서 유실된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잘 접지를 안 했어요. 컨테이너에서 신발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때 얘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실이 되고서 해안가로 가서 신발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 한 차례 미안? 이거 너무 문제가 간단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는 뭐를 타고 이동을 했느냐? 바로 해류 A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류 A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녀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이 이제는 바로 뭐가 되죠? 태평양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흐르는 거 바로 북태평양 해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운동화가 발견된 것은 바로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층 순환이지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아열대 순환
기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무역풍의 영향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녀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동에서 서로 이제는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도를 봤을 때 여기는 무역풍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네, 극동풍에 의해서 또는 뭐 지형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열대 순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 같은 경우는 뭐로 이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얘는 알래스카 해류에 해당을 하는 녀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열대 순환, 북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얘네들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파트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틱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으로 이제는 가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주계열성에서의 각각 수소 함량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녀석이냐? 분광형이 G2인 녀석이에요. 그러면 누구죠? 네, 태양하고 비슷한 녀석입니다. 표면 온도가 약 5800K 정도에 이제는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 주계열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물리량이 당연히 질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표면 온도하고 질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하고 질량이 또 비슷한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내부 구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뭐를 통해서?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복사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복사, 니은은 대류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심 같은 경우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어때요? 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수소 함량비를 좀 보자라고 하면 별은 대부분 수소 아니면 헬륨입니다. 그런데 중심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양이 어떻게 되죠?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를 정리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거의 비슷하게 났다가 75%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비율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수소의 비율이 될 거고, B가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옳은 거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A는 온도가 아니죠. 온도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얘는 태양 정도이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 어떻게 되죠? 네, 15,000K 정도, 1,500만 K 정도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되죠. 아니면 우리 이거는 모른다고 해도 뭐 보면 돼? 중심부 온도 보면 되잖아요. 1000만 K가 조금 넘네요. 1500만 K 정도.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찾자라고 하면 아마 이 지점이 될 거예요. 이 지점.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죠? 네,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게 알고 있지만, 암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류층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틱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외부 은하를 쭉 이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이제는 그림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학생은 뭐를 지금 나선 은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요, 뭐예요? 나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나타낸 거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네, 타원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각각 A그룹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나선 은하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B그룹이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타원 은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니은을 보자라고 하면은 규칙적인 구조가 있느냐, 불규칙적이가 우리가 불규칙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기억은 뭐가 될까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구분을 하는 것은 바로 나선팔의 유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나선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팔이 감긴 정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부의 형태에 따라서도
또는 뭐에 따라서도 중심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타원은하 지금 여기 모양을 보세요. 찌그러진 정도죠. 그래서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편평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7까지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오는 거 찾아보죠. 네, 나선팔은 기억에 해당할 거고요. 허블의 분류 체계를 따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규칙적이지 않은 거 바로 불규칙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에 가까운 정도, 편평도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행성 ABC에 의한 시간에 따른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 강도 변화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얘네 둘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이제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네들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도 변하는 정도가 어떨까요? 행성이 갑자기 뭐 달라지고 이런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변하는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라고 하면 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는 광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지금 밝기를 100으로 봤을 때 99.95죠. 그래서 A에 의한 밝기 변화는 얼만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0.05만큼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0.05만큼 변한 거는 다 뭐란 얘기예요? A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같은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이 축이 같은 위치에 왔으니까 이때 걸리는 시간은 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공전 주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의 공전 주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 이 간격을 지금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한 10일 정도의 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B를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는 일단 광도 변화를 이제 봤을 때 광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네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얘는 100의 밝기에서 B가 앞을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99.85가 되죠. 그래서 이때 변하는 정도는 0.15 정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B가 밝기 변화 주기 찾자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이 시간으로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 어느 정도가 되죠? 20일이 조금 넘네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 크게 잡아도 한 30일 정도로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C에 대한 정보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C 역시 여기서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죠. 우리 얘네들은 광도 변화를 봤을 때 약 어느 정도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0.1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C 같은 경우는 지금 40일 조금 지나서 C 변화 나타났죠? 요리고 80일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 어느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40일 정도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림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확인할 수 있죠? 얘가 누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변화를 봤을 때 얼만큼 변했죠? 첫 번째는 지금 100에서 99.85가 됐어요.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B의 모습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는요. 0.1 정도가 변했죠. 99.9가 됐습니다. C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오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현상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느냐? 행성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는 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광도가 가장 크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행성이 이 안에 쏙 들어와서 다 가렸을 때예요. 가렸을 때. 그러면 얘는 이 가려진 부분이 뭐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원래 행성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멀리 있는 거니까 이걸 단면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얘네가 얼만큼 밝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밝기 변화에서 단순하게 밝기 변화 자체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가려졌을 때 이 최대값의 경우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단면적 같은 경우는 반지름과 어떤 관계죠? 예, 제곱 비례하는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광도변의 최대값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광도 변화의 B가 몇 대 몇이 되죠? 네, 1대 3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면적의 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의 B, A와 B의 반지름의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곱근이 되겠죠? 1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B는 A의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행성의 공전주기. 우리 이거 식현성이 나타나는 주기하고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것이 길다고요? 네, C가 가장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 이거는 확인하시면 돼. 나와 있잖아. 다 눈만 뜨고 있으면 돼. 그래서 중심별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광도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일, 6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통과하는 시간을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 한 8일 정도까지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디귿 옳은 것 되겠네요. C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기후변화 요인을 각각 기억하고 니은으로 이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평균 기온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지금 먼저 여기 있는 형태를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실선이 이제 바로 뭐에 의한 거냐면 기억에 의한 효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죠? 증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이제 모두 다 고려를 한 모습이 여기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연적인 요인과 온실기체에 의한 요인,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온실기체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온실기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니은에 해당을 하는 것이 자연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기온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는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요. B는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때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어떻게 되죠?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빙하가 녹아서 유입되는 물도 있을 거고요. 해수가 열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를 봤을 때 B가 A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변화.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인위적 요인이 아니라 자연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이요. B 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인 요인보다 온실기체에 의한 요인이 크다. 지금 자연적인 요인을 보면 좀 다소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기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미디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 그리고 별의 물리량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좀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 별 A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11이네요. 태양보다 어두운 별이고요. 그런데 별의 색깔은 흰색이래요. 흰색 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별의 분광형은 무엇이 되죠? 네, A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를 봤을 때 A0가 10,000K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A형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A형 같은 경우는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센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 정도에 해당을 하는 녀석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3500K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겠죠? B의 위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6000K면 너무 반가운 녀석이죠. G형이고요. 그리고 이때 얘는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반지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A하고 C의 반지름을 지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온도하고 등급을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A하고 C를 지금 봤을 때 A는 절대 등급이 11등급이고요. C의 경우는 6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때 밝기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밝기는 누가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C가 A보다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등급이 더 작으니까. 그런데 표면 온도는요. 얘는 10,000K 정도에 해당을 한대요. 표면 온도가 훨씬 더 높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둡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반지름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왜? 광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죠? 반지름하고는 제곱 비례하고 표면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보게 되면 A가 C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게 되면 지금 B의 절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 거냐면 절대 등급이 광도 비교해야 돼. 이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랬더니 표면 온도하고 그리고 온도 막 표면 온도하고 크기 막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더럽잖아요. 3.5. 제가 물론 저는 그 해설지 드린 거는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이제는 이게 큰지 아닌지 이것만 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자. 일단 B라고 하는 거는 C의 반지름이 이제 100배인 녀석이에요. 100배인 녀석.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등급이래요. 그러면 C하고 등급 차이를 봤을 때 얼만큼의 등급 차이가 나게 되냐면 10등급 차이가 나요. 10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밝기 차이는 어떻게 되죠? 밝기 차이 같은 경우는 10의 5분의 2승에다가 등급차를 곱해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10등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얼만큼의 밝기 차이가 나냐? 10,000배 밝기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0배. 이런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4등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하고 지금 비교를 할게요. 이제 C의 반지름하고 1대 100이죠. 반지름의 비를 봤을 때 온도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광도는 반지름하고 제곱 비례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표면 온도의 영향을 안 받는다 또는 표면 온도의 비가 1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광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10,000배, 즉 마이너스 4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4등급이 될 수 있을 녀석이면 C에 비해서 반지름이 몇 배가 돼야 돼요? 100배가 돼야 되고요. 표면 온도는 C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4등급인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B를 보니까 표면 온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 3,500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등급으로 계산된 녀석보다 표면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죠? 낮다는 얘기예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광도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4보다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되겠죠. 자, 나머지 보기들도 우리 답은 나왔죠?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세별 중 중성철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거. 그리고 이거는 뭐 하면 돼? 그래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A가 아닌 건 알 수 있죠. 왜냐? 얘는 흰색이니까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경우는 대부분 금속 원소는 별로 없어요. 온도가 낮은 것들이 금속 원소가 좀 많아지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읽자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찾으면 C 여기 B.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A가 아니라 B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바로 뭐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게 방도예요. 방도의 점이죠. 그러면 C하고 B를 봤을 때 우리 C하고 B를 보면은 누가 더 밝게 나타나게 되죠? 온도 4제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B는 C보다 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는
마이너스 4등급보다는 크고 6등급보다는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B가 C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기도 이제 한번 고쳐볼게요. 자, C에서 철 이온 흡수성, 칼슘 이온 흡수성. 근데 사실 이것도 외우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6.K, G형이네? 그럼 뭐가 제일 강하죠? 칼슘 이온이 강하네요. 아니면 우리 그림 보셔도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철, 그리고 칼슘. 그래서 칼슘 흡수선이 더 강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 나머지 보기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대사의 심층순환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각각 심층수, 저층수, 중층수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붙어있는 이름만 보더라도 뭐를 알 수 있어요? 네,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층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략 흐르는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죠? 1500에서 4000m 정도에 흐르는 녀석이 심층수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저층수 같은 경우는 4000m 이상에서 해저면을 따라서, 그리고 중층수 같은 경우는 수온야층 아래에서 어디까지? 약 1500까지. 그러니까 이 순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얕은 곳에 흐르는 A가 남극 중층수에 해당을 할 거고요. 중간에 해당하는 이 B가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C가 바로 뭐가 된다? 남극 저층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심각한 해수의 밀도.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밀도가 어때요?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C의 밀도가 가장 클 거고 BA로 가면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거 될 거고요. 자, 다음 B는 형성된 곳에서 기억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1년보다 짧다. 심층순환 뭐 어땠어요? 오지게 느렸죠, 그죠? 심층순환은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제 침강을 해서 다른 것들과 만나는 데 1000년 이상이 걸려요. 1년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C는 표층에서 증발량, 강수량과, 자, 지금 여기는 극이죠. 그래서 극 같은 경우는 이 밀도 변화, 뭐가 영향을 주게 되죠? 해빙이나 결빙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추워지게 되면은 결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표층 수온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빙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염분은 어떻게 되죠? 염분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밀도가 커지게 될 거고, 그 결과 이 외들의 인근에서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 강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면은 표전 우주 모형, 그리고 추론한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우주 모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빅뱅, 급팽창, 그리고 가속팽창, 이것들을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크기 변화, 이때 크기가 변하는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뭐를 의미하게 되죠? 팽창 속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억 처음 시작이에요. 이때가 이제 언제가 되죠? 빅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빅뱅이 있고 극 초기에 급팽창을 하게 돼요. 강속보다 더 빠르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급팽창이 일어나는 시기는 뭐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34승, 평균적으로 이쪽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다가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런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A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얘는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도록 청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B 같은 경우는 바로 전사기파로는 관측을 할 수 없는 암흑물질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직접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중력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 물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그 양이 가장 작은 보통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지죠? 언제 빠져나온 빛이죠? 이것은 원자가 형성된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죠. 그래서 빅뱅이 있고 나서
빅뱅 후 얼마가 지났을 때?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로 낮아졌을 때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복사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 시간에 급팽창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 우주 배경복사가 방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 A에 해당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 B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성자다. 암흑 물질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전자기파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그냥 모르는 거죠. 뭔가 중력이 작용하는 게 있어. 하지만 몰라. 근데 우리 아는 녀석이죠. 중성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밖에 없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서 아까 성간기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이제 보게 되는데, 성간기체의 대부분은 뭐죠?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 수소 같은 경우가 약 75%,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가 약 25%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작은 비율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봤을 때 가장 많은 이 기억에 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헬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헬륨의 경우는 수소 핵융합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하나의 헬륨 원자액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보자. A하고 B를 비교하래요. 이때 수소하고 산소의 총 질량인데, 어쨌든 수소는 가장 많은, 제가 지금 색칠을 하고 있는 이 노란색 영역이 될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기타에 해당하는 양이죠. 여기서도 산소가 다가 아니라 이 중에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A에 비해서 수소의 양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기타 물질의 양은 어때서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의 총 질량에 대한 수소의 총 질량은 어디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B에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거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지금 관측 결과, 지금 얘네들을 지금 관측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물론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몇 대 몇이라는 거죠? 대략 3대 1이 된다. 이건 뭐에 준 거죠? 우주 배경 복사와 함께 빅뱅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우주의 밀도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는 바로 무슨 우주예요? 정상 우주. 스테디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밀도도 변하지 않고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의 증거가 아니죠. 우주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느 날 5시 우리나라 주변의 적의 영상, 그리고 지상 일기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의 영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알 수가 있죠? 구름 상층부의 고도 또는 온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ABC의 구름 상층부의 고도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적의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B가 가장 높을 거고, 그리고 A하고 C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어쨌든 얘네들은 좀 더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상층부의 고도를 보게 되면 뭐를 체크할 수 있게 되죠? 구름 상층부의 온도를 이제는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구름 상층부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도 온도가 높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이 B가 된다. A하고 C는 역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날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이 태풍 발생을 했네요. 자, 그럼 보자. 가의 A 해역에서의 표층수의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 모습이잖아요. 지금 A가 바로 뭐죠?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태풍의 눈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고 있다. 태풍의 눈 부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표층에서 침강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오히려 상승 기류에 비해서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신강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요 밝게 보이는 B가 C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 풍속을 보자라고 하면은 등압선에서 뭐 보셔야 돼요? 등치선에서는 항상 간격 보셔야 되죠. 그래서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풍속이 강하다. 일단 봐도 D는 굉장히 넓어요. E는 어때요? 조미래요. 그리고 사실 딱 봐도 태풍은 그냥인데. 그래서 이때 풍속은 E가 D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하고 디귿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가보죠.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각각 고지자기 겉보기 이동 경로, 이것이 이제 겹쳤을 때 나타내는, 겹쳤을 때가 바로 대륙의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지리산 북극을 추정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보면서 각각 좀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보기 바로 볼게요. 자, 5학년 전에 지자기 북극, 적도 부근에 위치했다. 지자기 북극이 실제 진북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막 각지 적도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나온 거냐면, 지금 보니까 5학년 전에 대륙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로 갔으니까? 적도 부근으로 갔으니까.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북극이 적도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륙이 뭐 했다? 이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 되고,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의 복각, 우리 고지자기 복각을 보려고 하면 위도를 봐야 되는데, 이 위도 말고 뭐 확인하면 되죠? 자극과 거리를 보면 되죠. 자극과 거리.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자극과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더 고위도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측정을 한 것을 니은하고 기억을 좀 보자라고 하면,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금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떤 이제 측정 지점에서 니은은 지금 자북하고 거리가 이만큼, 기억은요 이만큼이에요. 기억이 더 멀죠? 그러니까 멀면 복각이 작고 가까우면 복각이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자라고 하면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이요. 유럽은 니은 시기부터 디귿 시기까지 저위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지금 유럽에서 이제는 측정을 한 거를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은 시기는 유럽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디귿 시기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복각 크게 커지죠? 차북극과 가까워진다. 뭐 하고 있다? 얘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 북상을 하고 있다.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는 9월 모평 다 풀어봤는데, 정말 문제가 컴팩트하긴 해요.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다고 해서 에이 안에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본 것도 틀린 거 아니면 맞은 것도 다시 한번 이제 내용 정리 꼭 하시고요. 그리고 평가는 이제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수능에 가까워진 거죠. 몇 달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돼요. 2달여가 남아있죠. 2달 반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오던 대로만 하셔도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